그 다음에 교재는 257페이지. 그래서 거기 257페이지 보시면 비용 인식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회계는 비용은 발생주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근데 말은 되게 멋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하죠? 내년에.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 발생했으면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발생할 거는 내년에 처리해라. 수익도 올해 실현됐으면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실현됐으면 언제 처리해라? 내년에 처리해라. 예, 그 뜻이지 뭐 딴 거 없어요. 근데 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발생주의, 실현주의. 그러면 되게 멋있는 듯한 말인데 결론은 저겁니다. 그 밑에 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거기 개정 과목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요 259페이지에 1번에 급여라고 있어요. 급여가 뭐죠? 월급이에요. 근데 800번 때는 급여라고 하는데 500번 때는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이라고 쓰면은 어디서 쓰시는 거라고요? 네, 사무실. 5라고 쓰면요 공장.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무실이냐 공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 진한 글씨로 밑줄 잘 쳐놨는데 상여금이라고 있어요. 네, 상여금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보너스. 상여금은 보너스예요. 얘는 5, 8 다 있어요. 그래서 공장 보너스냐 사무실 보너스냐 그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상여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용직 분들은 잡급이라 그래요. 잡다한 급여라 그래서 일용직 분들이나 뭐 알바생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잡급. 잡급의 뜻이 잡다한 급여입니다. 잡비도 있어요. 잡손실도 있고 잡이익도 있고 그래서 잡자 들어가면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말 그대로 뭐요? 퇴직금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다니시면 뭐 받을 수 있다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한 번씩 수강생분들이 힘드시면 연락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딱 두 개만 물어봅니다. 하나는 버틸만 하냐?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만 하대. 그럼 그냥 다니세요. 왜냐면 나와봤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 뜨기가 그렇게 싫어. 그러면 그땐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개월 다녔냐? 11개월 다녔대. 그러면 한 달만 더 다니시고 고민하시라고. 왜요? 한 달 더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3개월 됐대. 그러면 심각하게 그만두는 걸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면 몇 달 안 됐는데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오래 못 다녀요. 맞잖아요. 그게 원래 다 있어요. 369, 135 이렇게 다 와요. 그게 일반적인데 어느 정도 버틸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와서 딴 데 가봤자 특별한 거 없거든요.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여기가 18번째라니까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봐서 아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사람 사이가 좀 힘들어서 그만뒀었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만약에 50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가면 60이 나타나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만 하면 다니세요. 예전에도 한번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때요? 그랬더니 아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야근하면 야근비도 따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사무직인데도. 그러더니 거기 뭐 이제 위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힘들게 자기를 한다고 그랬고 하나만 물어봤죠. 버틸만 해요? 그랬더니 버틸만 하다고 그래. 계속 다니라고. 왜냐면 문제가 이게 일자리라는 게 타이밍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급 잘 나오고 버틸만 하면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여기 남아있지만 여기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놔야죠. 그래서 나는 몇 점 이상 맞으면 다닐 거야. 예, 그건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러면 진짜 그만두는 게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가 싫어. 그러면 그건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다녀. 뭘 때려쳐.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좀 요즘엔 극단적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 나와봤자 뭐하냐 다녀라 그랬다가 잘못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잘 못 버티지만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고 있는 추세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버틸만 하면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대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퇴직금 받을 때까지 버티시고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8월 달에 일자리 별로 없어요. 7, 8월 달에. 왜요? 여름휴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일자리가 평소보다 줄어요. 왜요? 추석 있잖아요. 왜냐면 추석 때 되면은 보너스 받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 2월 달도 일자리가 좀 적어요. 왜요? 설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이 제일 많아요. 뽑는 게. 왜냐면 법인세 내는 것도 있고 이제 1, 2월 달까지 버텼다가 이제 설 지났잖아요. 구정 지나면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타이밍이 있어요. 회사도.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없다는 아닙니다. 있는데 많냐 적냐 차이예요. 그 다음에 3번의 복리후생비는 이분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구요? 직원. 그래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260페이지 4번에 보시면 여비교통비.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말 그대로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뭐 출장비나 뭐 교통비 요런 쪽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탔다거나 전철을 탔다거나 택시를 탔다거나 요런 것들이 뭐예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통신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신료, 전화료, 우편료,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이 통신비입니다. 당연히 핸드폰 요금도 여기 들어가겠죠. 회사에서 핸드폰 요금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 수도광열비. 그래서 거기 잘 나눠져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800번 때는 수도광열비라고 하고요. 500번 때는 전력비, 가스, 수도료로 나눠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이런 것들을 수도광열비라고 하고요. 전력비는 무슨 요금만 쓰는 거예요? 전기요금만. 그 다음에 가스요금, 그 가스 수도료는 수도가스, 난방.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이거를 중요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요거 나중에 분기 연습할 때 또 볼 겁니다. 그리고 7번에 세금가공과 옆에다가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요거 나오면 세금가공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 오타 났네. 기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글씨 나오면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씨들은 좀 잘 봐두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보시면 임차료라고 있어요. 임차료는 월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집 빌리는 사람을 무슨 인이라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세나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을 임차인이라고 하고, 임대인은 집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월세 내는 걸 무슨 요라 그래요? 임차료.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받는 건 뭐라 그래요? 임대료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으면 임차료는 차자 들어갔으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차변에. 임대료는요? 네, 근데 이렇게 풀면 90%만 맞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찍는 방법으로 푸시면 10개 중에 8, 9개만 맞추는 거예요. 100은 아니에요. 네, 근데 모르겠을 때는 그렇게 놓고 문제 풀면 10개 중에 8, 9개 맞아요. 그 다음에 9번에 차량 유지비라고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자동차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 아니면 차량 뭐예요? 유지비.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반비 261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운반비 있는데 운반비에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할 때. 그래서 요거는 판매 시의 운반비예요. 왜냐면 매입 시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느냐, 살 때 들어가는 돈이냐, 팔 때 들어가는 돈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옆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세요.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비는요 비용. 근데 이게 자산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 배워야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교육받았을 때 회사 가셔서 교육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쪽으로 취업하시면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 바뀌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육을 좀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도서인쇄비는 뭐 말 그대로 책이나 뭐 잡지나 신문이나 뭐 사진 현상, 그다음에 뭐 명함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서 인쇄비세요. 그 다음에 14번에 수수료. 수수료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수료 수익 아니면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15번의 접대비는 요거는 거래처 위에서 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직원 위에서 돈 썼으면 뭐예요? 복리후생비. 거래처 위에서 돈 썼으면 접대비. 요거 두 가지 잘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두 가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밥을 직원들끼리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 밥 먹였으면 접대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내면 보험료고요. 거기 17번에 보시면 수선비 있는데 수선비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수익적 지출 나오면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예요. 요거는 분계 때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쭉 보면 되고요. 저것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21번에 보시면 262페이지 21번에 보시면 건물관리비라고 있어요. 요즘에 요거 내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그래서 건물관리비는 말뜻 그대로입니다. 예, 건물 뭐 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관리할 때.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건물 관리비로 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건물관리비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안 냈었는데 최근에 시험내로 들어오신 분이 건물관리 쪽하고 관련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갑자기 요 문제를 한 2번인가 3번 내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거기 2번에 배당 볼게요. 그래서 제가 배당 나오면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돈 줄게 현금 배당. 주식 줄게 무슨 배당이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어요? 줄 때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보여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자격증 공부는 시험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쭉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시험이면 막 한 달 전부터 하라고 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 2주 정도 바짝 땡기면 다 점수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딱 저거 차이는 있긴 있죠. 시험 문제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왜 참고로 저는 처음부터 달리는 사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는데 뭘 풀겠어요. 그래서 단계 밟다가 한 시험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속도 올리면 대부분 다 점수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거기 264페이지 보시면 외화 관련된 거 있어요. 외화 관련된 거. 그래서 보시면 외화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만 쓸 거예요.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거기 6번하고 7번에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해요.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제가 실제라고 써드리는데 결산 아니면 위에 거 쓰는 거예요. 우리 결산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네, 12월 31일 날만 아래 거 쓰는 거고 12월 31일 아니면 위에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외화가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 다들 아시겠지만 언제 사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죠? 다르죠. 우리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어때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으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아침에 사냐, 점심에 사냐, 저녁에 사냐, 이번 주에 샀냐, 다음 주에 샀냐, 이번 달에 샀냐, 다음 달에 샀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달러가 올라서 보통 예금으로 1,100만 원이 들어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00만 원 더 받았잖아요. 이럴 때는 외환차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외화라는 건 언제 주고받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시험 때 되면 거의 다 맞춰요. 왜냐면 외화 잘 내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8번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날 잡아서 1시간 동안에 풀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내요. 근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도 이거는 풀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요건 따로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는 앞으로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보이세요? 네. 숫자 나오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의 뜻은 자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증의 뜻이 뭐냐면 증여예요. 뭐라고요? 증여. 증여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받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공짜로 받으면 증여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으면 뭐라 그러죠? 네,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그 차이고요. 둘 다 똑같은 거는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받죠? 네, 그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우리 채무의 뜻이 뭐죠? 네, 빚. 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 면제는요? 갚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이익. 그 다음에 거기 11번에 보시면 잡이익 잡손실이라고 있는데요. 요 옆에다가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이거 나중에 결산 연습할 때 볼 건데 현금 과부족하고 관련이 많아요. 저희 시험은. 왜냐면 현금 과부족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주로 그 현금 과부족 관련돼서 씁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기부금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일에 쓰는 건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은 시험 때 주로 불납니다. 불나거나 뭐 지진 나거나. 그래도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불 많이 났죠? 그러면 약간 이슈화 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시험 내는 게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뭔가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아시죠? 군대 가는 거. 네. 그래서 그때 그거 유행했을 때 시험 문제에 막 땡크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슈화 되는 거를 좀 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은 보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보험금 받은 걸 무슨 차익이라 그래요?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험 관련돼서는 혜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 돈 가지고 딴 거 해라 그러는데요. 딴 거에서 그것만큼 벌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벌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에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뭘 해도 본인 탓입니다. 문제만 터지면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국가가. 맞죠? 근데 법이 그지 같은 게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에 진짜 잘 달았더라고요. 최근에 저거 난리죠, 전세. 30년 때려버리라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지금 주한 난리래요. 전세자금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이 주한 쪽에 와갖고 엄청나게 사고 있대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법이 뭐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경매 막아놔라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얘기하고 이게 시일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다들 여기 주안, 그 다음에 강서구 이쪽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잖아요. 왜냐면 랭킹 1등이 현재 주안이고 랭킹 2등이 어디예요? 강서구예요. 강서구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도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있었어갖고. 그래서 강서구하고 여기 주안이 요즘에 경매가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또 오셨나봐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 다음에 285페이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 27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보시면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개정 과목 안 해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도 이거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왜 안 드리냐면 이걸 드리면 그것만 보려고 하세요. 개정 과목은 어느 정도 내가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씩 읽어보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여기에다가 의지하지 마세요. 개정 과목은 어쩔 수 없이 내 머리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는데 저희 나중에 결산은 하루 정도 투자해 갖고 따로 볼 거예요. 결산은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287페이지 보시면 결산수정분계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5문제 나와요.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근데 난이도는 상중하로 치면은 상급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못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요 두 가지가 좀 믹스돼야 되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편하게 합격하려면 싫어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좀 잘하시면은 합격선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할 때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거는 수강생분이 만드셨어요. 전 참고로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거에 특화된 사람이 아닌지라. 암기하라고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저도 암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두뇌 자체가 벼랑 못 맞아요. 저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사이사이에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저는 벼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시험 전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전전날 끝내놔요. 그래야 잠이 오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학원에서도 가끔씩 이제 노동부 평가 받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평가 오는 날 아침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전날 막 밤새고 있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전전날 끝내놔야 돼요. 서류든 뭐든. 이게 성향상이라. 근데 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 중에 저기 벼락 잘 만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격증 시험인지라 벼락치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있는데 요 내용은 지금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나 안 보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보고 싶으면 나중에 시험 날짜 다가왔을 때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건너뛰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312페이지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있는데요. 저기 313페이지에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313페이지에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고 있고 요거 2장짜리 나눠 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요거는 추후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왜냐면 종류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재하고 좀 순서는 바뀔 건데 신뢰성하고 목적적 합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성의 뜻이 뭐죠? 네, 믿을 수 있다. 네. 그래도 우리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계 정보도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신뢰성의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라? 충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표현을 했으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 TV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 번은 A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또 물어봤더니 B래.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특히 저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물어봤을 때는 A라 그랬다가 지들 분리하면 B라 그랬다가 또 상황 바뀌면 또 C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 자료만 보고 맞아 이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하든지 특히 돈 관련된 거는 내가 한 번 확인할 거 두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할 거 세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누굴 믿어요? 공인중개사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왜요? 하도 사기친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번에 전세 사기친 거에 공인중개사 다 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번에는 어쨌든 좀 크게 터지고 있는데 저기 어디지? 파주 쪽인가? 어느 쪽에서 또 터졌다고 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터졌는데 두 군데 다 똑같은 공인중개사래요. 최근에 어저께인가 MBC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네가 확인해봤더니 계약서 확인해봤더니 지역은 인접한 데인데 지역은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그 다른 임대인 관련돼서 했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냐 그쪽에. 그런 걸 좀 밝히고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검증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요? 회사 입장. 그래서 왜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쪽의 내용을 좀 더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랑 친인척이야. 그러면 사장님 관련돼서 좀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좀 더 올라가는데 대부분 신뢰성은요.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과거랑. 과거에 어땠냐.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정할 때 과거에 어땠냐를 보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보기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써드릴 거예요. 거긴 예측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 가치라고 전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피드백이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나는 뭐 자격증을 딸 거야 아니면 회계 관련돼서 난 공부를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르면 뭐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간혹 가다 수강생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공부 그만하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학교 공부를 하세요. 이 학교 공부가 뭐냐면 전부 다 잘하는 게 학교 공부입니다. 맞죠? 왜냐면 학교는 100점 맞아야 1등이잖아요. 근데 자격증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공부는 당연히 100점 맞으면 행복하지만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커트라인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점이니까 80점을 목표로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100점 맞으면 행복한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100점 맞으려면요. 못해도 6개월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자격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80점이 목표예요. 100점이 아니고. 근데 간혹가다 수업하다 보면 100점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80점만 넘기겠다 이 생각으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본인이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저야 어차피 막말로 처음 수업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을 만큼만 알려드리면 돼요. 근데 100점 맞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 이상하다 보니까 혼자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적시 그러면 내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걸 적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시성은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그래. 근데 이 정보가 너무 옛날 거야.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집을 살 때 현재도 보지만 미래도 봅니다. 여기에 미래에 학교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 주변에 도로가 들어오느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적 적합성은 과거보다는 미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미래를 위해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딴 길로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직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직진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 좌회전도 했다가 우회전도 했다가 그게 인생이잖아요. 무조건 직진만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TV에 나왔고 자기는 직진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다르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저희 시험이 사시선다형이거든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신뢰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종류 물어보거나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박스에다가 설명을 쭉 써놔요. 그리고 얘는 뭐냐. 그래서 지문에 요거 나올 때 있거든요. 고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피드백이에요. 요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꼭 얘 나오면은 얘처럼 써줘요. 근데 예측이 잘못됐을 때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꼭 예측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답은 피드백으로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 그러면은 고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예측이 틀리면은 고쳐서 가면 돼요.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10번 나오면 8번은 종류예요. 왜냐면 이런 거 종류 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종류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 있어요. 상충관계라고. 그래서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라 그래서 거기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무슨 관계예요? 상충관계. 상충관계가 뭐냐면은요. 둘 다 좋을 수는 없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안 좋아요. 그거를 무슨 관계라 그래요? 상충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거를 무슨 관계라 그래요? 상충관계.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둘 다 성향이 반대잖아요. 하나는 과거지향적이고 하나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럼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잡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뢰성에 좀 더 초점을 잡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과거 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성향이 높으신 분들,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야. 이러신 분들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미래에 편하게 살 거야. 그래서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야. 이제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또 20, 30대 분들 또 꿈틀꿈틀 하고 있죠. 부동산 사기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코인은 예전부터 했는데 또 다시 하고 있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면 제 주변에 좋게 끝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코인에서 1억 잃은 놈, 6억 잃은 놈, 예. 주식해갖고 말아먹은 놈, 죄다 그래서. 근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형은 처음에 몰랐는데 직업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일날 놀러 간대요. 그러더니 자기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예.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식한다고. 예. 맞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고 팔고. 그렇죠. 휴대폰만 있어도 되죠. 근데 자기는 노트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어때요? 그랬더니 죽겠다고. 예. 근데 다 죽겠죠 뭐. 솔직히 어느 순간 이후에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래도 그 중에도 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게 나이길 바랄 뿐이지. 예. 내가 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고. 못 번 사람도 몇 명 있고. 제 친구네도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집이 한 세 채인가 네 채 있을 거예요. 부동산 하면서 한때 돈 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걔네 집은 아버님이 한량이라 아버님이 일 안 하세요. 뭐 하나 꽂히시면 오토바이 꽂히시면 오토바이 사셔갖고 막 두세 달 동안 여행 다니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셔서.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요. 단기가 언제라 그랬죠? 네, 단기가 올해예요. 전기는요? 작년. 그래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뉴스에 맨날 삼성전자만 나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힘들다. 이런 거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요번에 판교에서 전세 사기 난 것도 거기에도 삼성전자 직원이 꽤 많이 껴있대요. 그러면 좀 삼성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움직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엔 좀 일본처럼 좀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놈만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본보기로. 일본이 음주운전율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3명인가 치여갖고 셋 다 죽었어요. 그 사람한테 50년인가 60년 때려버렸어요. 징역으로. 네, 본보기로. 앞으로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뭐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보기로 한 두세 명만 그렇게 하면 못해요. 요번에 전세 사기 한 사람들 그냥 50년씩 다 때려버리면 전세 사기 못할걸요. 근데 왜 하죠? 제 장담하는데 좋은 변호사 쓰는 사람은 집행유예 나올 거고 끼케야 3년이나 5년 있다가 다 기어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 걔네들 돈 빼돌린 거 가지고 좋은 변호사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신뢰성이 올라가려면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중요성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이 큰 거. 그래서 아까 우리 500번대에서 전력비 따로 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보를 볼 때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또 전기요금 또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르면은 앞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날 거니까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는 하는 게 좋아요? 덜 하는 게 좋아요? 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전기요금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드니까. 그러면 회사가 좋아질 확률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쉴게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원가액에 나갈 겁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기본 가정 요거 은근 잘 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가정을 해놔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은 실체가 있다. 근데 원래는 기업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회사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기업.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사람이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커피숍으로 대박을 쳐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 거지. 나는 일주일에 망할 거야. 나는 올해 안에 망할 거야. 이러면 사업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한다라는 전제하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 그러면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해요?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국가에다 보고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은행에다 보고해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 이제 써먹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336페이지가 원가회계거든요. 근데 원가회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요.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주 한 2시간 내지 3시간 하면 원가회계가 끝나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몇 문제 나오냐?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개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짱입니다. 시험 문제 4개 나오면 3개는 암기해요. 많이 나올 땐 4개 다 암기고. 그래서 외우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파트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8개 나오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4개는 외워서 푸는 거, 4개는 이해해서 푸는 거. 그래서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파트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은 이론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틀이면 끝나요. 근데 왜 이틀이면 끝나냐면 프로그램에 넣는 게 뭐 되게 많은 뭐 지식을 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분개해 놓은 거 옮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개가 안 돼서 실기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마다 치는 타자 속도는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속도 차이는 있지만 입력이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데려다가 시키면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걔는 이제 분개를 못하니까 요거 보고 이렇게 넣는 거다 알려주면은 2, 3일이면은 다 넣을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래서 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분개가 어려워요. 왜냐면 분개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이게 생각외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숙달된 조교가 보여드리면 그리고 우리 목표는 한 문제당 1분 30초예요. 실기는. 그래서 만약에 분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런 분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날짜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월 4일이야.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10, 대변에 현금 얼마요? 10. 끝났죠? 끝났어요.
그 입력은 별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입력해 볼 건데 입력은 입력할 때 뭐 그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알아서 조절할 거니까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제가 맞추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제가 알아서 잘 조절은 해드릴 겁니다. 제가 뭐 이거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예, 제가 알려드린 분만 한 3, 400명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원가에게